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2차 대전에 관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은 말 그대로 미중유의 사건이었죠. 말 그대로 이전에 없었던 전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설명하기에 파시즘이라는 유럽에서 일어난 특이한 현상을 설명을 해야 합니다. 왜 파시즘의 대두가 전쟁으로 이어졌을까? 전쟁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그리고 전후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파시즘이 무엇인지 좀 얘기를 해봐야겠죠. 사실 파시즘을 아는 것이 좀 중요한 게요. 정의하기가 쉬운 개념은 아니지만 흔히 말하는 요즘에 극단적인 의미의 정치 운동의 발흥을 이해하는데도 파시즘의 발흥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파시즘은 급진적이고 반공주의, 국가주의, 전체주의, 권위주의, 국수주의적인 특징을 갖는 정치 이념입니다. 파시즘은 일단 전쟁을 배경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세계 1차 대전의 참전자, 뭐 상위군인 이런 사람들이 막상 사회에 돌아와 보니 다시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 이렇게 싸웠는데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도 되는 것인가, 그런 불만을 많이 갖게 되었죠. 사실 이들이 파시즘의 어떻게 보면 초기 지지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경제적인 위기가 덮칩니다. 1929년부터 이제 세계 대공황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이때 중산층에게 물질적인 궁핍이 찾아오고 심리적인 위축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 정말 이 혼란을 좀 이렇게 잠잠하게 해줄 수가 없을까? 그리고 이 위기를 일으킨 주범에 대한 미움도 생기고 막 이럴 때쯤에 나타난 것이 바로 파시스트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파시즘이 등장하는 데 되게 중요한 배경이 바로 역설적이게도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대중운동이 허용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있어야 이런 불만이 찬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을 배경으로 파시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파시스트들은 어떻게 그런 지배를 했는가? 일단 그들은 강력한 지도자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파시스트들은 민주주의는 낡은 이념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이제 이 전간기라고 그러죠. 전쟁과 전쟁 사이 이 기간 동안 정말 서유럽은 많은 혼란을 겪었죠. 그러니까 맨날 토론하고 합의하고 하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올드 패션하게 보일 때쯤에 오히려 강력한 지도자, 천재적인 지도자의 영도를 따르는 것이 더 맞다라는 주장을 하게 돼서 이것이 또 호응을 얻게 됩니다. 파시스트들은 이제 독특한 경제 정책을 갖고 있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들은 최단 시간에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민족의 어떤 영광을 드러내는 데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해양제국, 영국과 미국 같은 해양제국이 수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자기들을 옥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립이 필수적입니다. 어떻게 경제적인 자립을 이룰까요? 바로 생활 공간을 넓혀야겠죠. 그래서 사실 파시즘의 경제 정책 안에 어떻게 보면은 호전적인 그런 팽창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시즘 안에 어떻게 보면 전쟁으로 갈 수 있는 요소가 있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얘기가 되는 건데요. 조금 더 나아가 그럼 전쟁이 바로 파시즘 때문에 일어난 것인가? 즉 독일 때문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가 도출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게 전쟁의 원인 문제입니다. 사실 1차 세계대전 때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결국 2차 세계대전 책임론도 독일 책임론과 집단 책임론의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어느 쪽 주장을 하든지 간에 히틀러가 문제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렇죠. 이걸 부정하기는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서 리델 하트 같은 사람은 대표적인 집단 책임론을 말한 사람으로 얘기가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1936년에 라인란트 진출을 연합군이 허용해서 히틀러가 전쟁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쟁을 일으킨 거는 히틀러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음으로 도출되는 질문이 뭐냐면,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뭐냐면, 히틀러의 침략, 독일의 침략이 우발적이었는가 계획적이었는가, 사실 이 질문을 던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어니스트 맨들 같은 사람은 히틀러가 제국의 옛날에 1차 대전 때 상실했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동유럽을 점령하고 궁극적으로 러시아까지 침공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의도성을 강조하는 반면,
AJP 테일러라는 학자는 히틀러는 단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한 기회주의자였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이 독일 전쟁의 시작의 우발성을 얘기하기도 하죠. 사실 요즘은 뭐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또 히틀러 전쟁 책임을 부정하지 않되 전쟁을 막지 못한 서구 지도자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실은 양자의 이 중간 어딘가에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질문을 좀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세계 2차 세계대전사를 쓴 존 키건 같은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양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는가 보다 이런 대규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는가, 정확히 얘기하면 어떻게 이런 대규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났는가를 질문하는 것이 더 맞다는 것이죠. 사실 모든 전쟁이 기원을 밝히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6.25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사실 깊이 들어가면은 또 막상 얘기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양차 세계대전만 이 특별히 전쟁의 원인이 논쟁거리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둘 다 전례 없는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전쟁의 강도, 범위, 손실의 정도가 어떤 전쟁과도 그 규모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책임인가 집단 책임인가, 의도적이었는가 우발적이었는가 상관없이 전쟁이 왜 이렇게 국제적인 대규모 전쟁이 됐는가를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으로 가게 되면 결국 세계 1차 대전으로 세계 1차 대전과 연속성을 다시 소환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요, 세계 1차 대전과 거의 유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규모 군대가 성장했고 중첩된 외교 관계가 있었고 군사적인 위협을 그러나 다자적인 어떤 대화 채널을 해결하지 못한 것. 중요한 건 그래서 세계 1차 대전 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더 많은 기술이 축적되었을 때 세계 1차 대전의 원인이 다시 이제 전쟁을 일으켰는데 더 큰 규모로 전쟁을 일으키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전후 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때도 끝나고 나서 이 전쟁을 막기 위한 몇 가지 노력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 국제연맹을 만든다든가 평화조약을 맺는다든가, 그런데 그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큰 규모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세계 2차 대전 이후의 전후 처리는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한반도의 분단이라든가 냉전이라든가 최근 일본의 구구파의 부상이라든가를 생각을 해보면 세계 2차 대전의 전후 처리 또한 완전하지는 못했다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전쟁 독일 책임이냐 집단 책임이냐 이 구도를 태평양 전쟁에 있어서 일본의 책임인가 아니면 집단 책임인가의 문제로 갖고 올 수도 있겠죠. 이런 두 가지 질문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께서 스스로의 답을 한번 도출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전쟁 계획 문제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초반에 거의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사실 독일의 이 2차 대전의 전략하면 떠오르는 게 1차 대전 때 슐리펜 계획이 떠오르듯이 2차 대전은 전격전이라는 블리츠클리거라는 그 개념이 떠오르게 됩니다. 사실 블리츠클리그 자체가 1차 세계대전 당시 참호전에 대한 솔루션이었습니다. 이 개념은 일단은요, 그 슈베어 푼크트라고 하는데 이제 중심축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처럼 이렇게 선형 이쪽 전선 이렇게 만나면 결국 참호전으로 가요. 그러니까 전력을 집중시킵니다. 특히 이땐 기갑 부대, 탱크로만 이루어진 부대가 취약점을 찾아서 여기를 돌파합니다. 마치 뚝을 무너뜨리듯이. 그 다음에 퍼슈잇,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기계화 부대, 보병에다가 여러 가지 차량을 등을 이용해 속도를 키우는 기계화 부대가 돌파구를 확장해 적 방어선을 끊고 적군을 서로 분리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핑업, 소탕 작전을 벌이는데요. 이제 보병으로 이어진 후속 부대들이 각각의 고립된 적군을 이제 섬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은 선두 부대가 얼마나 빨리 적 후방으로 깊숙이 돌파구를 뚫고 진출하는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공군력도 집중시키고 막 이제 탱크의 성능도 향상시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우리가 이것을 전격전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전격전이 신화라는 주장도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 육군 대령 출신인 칼 하인츠 프리저 같은 사람은 전격전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어떤 기동전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여기에 신기술을 도입한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키건이 말했듯이 동부전선에서 나타난 것은 전격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서부전선에서 일어난 일도 전격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서부전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프랑스를 쳐들어가려고 했더니 딜레마가 있습니다. 슐리펜 계획처럼 사실 프랑스는 이미 마지노선이라는 아주 강력한 어떤 그 방어선을 구축해놨기 때문에 벨기에를 우회해서 쳐들어가는 게 맞는데 프랑스와 영국도 이걸 알고 있어요. 그건 또다시 1차 세계대전의 재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만슈타인이라는 장군이 새로운 어떤 구상을 이제 내놓게 됩니다. 즉 뭐냐면 벨기에 방어선과 어딥니까? 이 마지노선의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 아르텐 숲을 기갑부대로 여기가 최약점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돌파해서 돌파가 성공한 다음에는 이제 부대를 둘로 나눠서 하나는 북쪽으로 가서 대서양을 가로지르고 하나는 남쪽으로 마지노선 뒤로 가서 프랑스 부대를 분리시킨다. 그리고 이제 소탕 작전을 벌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놀랍게도 히틀러가 받아들여서 이제 독일 국방부가 나찔 작전, 지엘슈니트 작전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에 반대돼서 독일의 창의성에 대비되게 프랑스군은 독선적인 면모를 보이게 되죠. 프랑스군은 기본적으로 1차 세계대전 때의 선형 전술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마지노선을 지나치게 맹신한 결과 아르덴 숲으로 독일이 올 거라는 첩보도 있었지만 그거를 무시하기도 했었습니다. 파시즘 내에 대팽창성과 전쟁 추구성이 존재하는가?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독일이 이데올로기에 갇히지 않고 현실 속에서 다른 나라보다 분명 효과를 드러낸 공격 전술을 드러냈다는 점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던져야 될 질문이 그럼 독일은 왜 졌는가입니다. 반대로 연합군은 왜 이겼는가인데요. 이때 우리가 좀 언급해야 될 두 가지 국면 전투가 바로 하나는 이제 영국의 배틀 오브 브리튼, 영국 본토 항공전이고 또 하나는 스탈린그라드 전투입니다. 영국은 왜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사실 2차 대전 시작하고 모두 다 1차 세계대전의 재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먼저 정신을 차리죠. 슐리펜 계획에서 벗어난 나찔 작전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뒀죠. 그리고 영국도 사실 비슷한 패망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처칠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배틀 오브 브리튼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살아남죠. 이걸 모두 해내지 못한 프랑스는 6주 만에 사실상 멸망하게 됩니다. 지상전에서는 독일군이 혁신을 일으켰지만 공중전에서는 영국도 기술 혁신이 있었습니다. 스핏파이어라는 그런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했고 또 레이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다우닝 시스템이라고 해서 방공망을 구축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칠의 리더십과 그리고 또 이 새로운 군사기술의 혁신으로 영국은 본토를 지켜내는 데 성공을 거두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아까 언급했듯이 히틀러가 공격의 방향을 동부로 돌리고 소련을 침공하고 그리고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결국 국면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죠. 마지막으로 홀로코스트 문제를 한번 언급하고 이 강의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나치 전에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럽에는 뿌리 깊은 반유대주의가 있었습니다. 나치의 반유대 정책이 독특한 것은 절멸 정책으로 갔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나치가 절멸 정책으로 갔는지는 뭐 세부적인 것은 강의를 들으시면 파악하리라고 믿고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가해자는 누구인가? 적어도 600만이 죽었고 넓게 보면 1100만 정도가 죽었는데요. 이 수많은 사람의 이 사상자를 낸 이 사건의 가해자는 누구인가? 뭐 누가 뭐라 해도 히틀러겠죠. 그렇죠? 히틀러는 이 모든 사건의 어떻게 전제 조건입니다. 히틀러의 집권이라는 것이. 그러나 오롯이 히틀러라는 악한 지도자만의 책임인가? 여기에 히틀러의 포괄적인 명령에 어떻게 보면 충실하게 그 명령을 수행하고 또 성취해낸 독일 관료들 그리고 여기에 또 암묵적으로든 적극적으로 협력했던 각국 정부와 시민들도 우리가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 왜 학살에 가담했을까요? 그 부켄하임 같은 사람은 니른부르크 재판 기록을 분석해 봄으로써 사실 꼭 강요에 의해서 이들이 학살에 참여한 게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프 브라우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막상 이제 학살에 가담했던 그 병사들이 여기에 원하면 빠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집단의 압력에 의해서 여기에 가담했다는 연구 성과를 내기도 했죠.
한나 아렌트의 유명한 그 예루살렘의 아이만 같은 연구 성과도 우리가 볼만합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를 했죠.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행하는 일이 악이 될 수가 있다. 자신이 기계적으로 행하는 일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않은 무사유 자체가 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충실하게 뭐 아이만의 말에 따르면 자기는 충실하게 위의 명령에 따라 자기를 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이 악이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학살의 동기는 매우 다양하다가 정답일 겁니다. 다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 나쁜 동기를 가지고 가담했다기보다 일상생활 속의 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일부러 받아들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사고하지 않고 학살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국가가 문제인가? 아니면 무사고를 하면서 그 일부가 된 개인이 문제인가? 우리는 전자에게만 어떻게 보면 화살을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굿소사이어티는 생각하는 시민이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사고 없이 자신의 일을 충실히 하는 선량한 시민이 굿소사이어티가 아닌 악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파시즘으로 인한 전쟁의 발발 그리고 어떤 전략 그리고 전략의 미스, 전략의 실패 그리고 그 결과물 중 하나인 홀로코스트가 어떻게 굿사 소사이어티를 만들어가는데 반면교사가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